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손바닥만 한 거예요. 네, 어유 진짜 우와. 얼굴이 정말 조그매요. 손이 큰 건가요? 얼굴이 작은 건가요? 아니, 얼굴이 조그만 거예요. 진짜 CD로 가르치더라니까 저번에. 예. 아, 자, 이 두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렇죠. 네, 네. 넷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소개도 하기 전에 제 칭찬부터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게 시작할 것 같네요. 이쁜 건 이쁜 거니까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아, 이 벌칙이 이제 고갈돼 가가지고요. 다른 언니 거를 조금 뺏어와서 뭐죠? 토끼팀을 뛰면서 네. 틀린 문제를 네. 정답과 같이 외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서요? 그것은 어디서요? 근데 너무 쉬운데요. 장소는 네. 학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도 8시에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태희 학생 프로필 사진 되게 부럽네요. 그렇죠. 아련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슬람교 3대 성지요. 문제가 굉장히 짧아요. 문제는 정말 짧은데 그렇죠. 역대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아닐까 싶은데 하나는 알겠네요. 네, 뭐요? 하나는 네, 유명하니까. 이슬람교 성지랑 기독교 성지랑 겹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 있죠. 저도 아는 거.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두 개를 전혀 맞춰주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나머지 두 개가 몰라요. 두 글자인 게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네, 맞아요. 오. 아, 근데 이게 세 개라서 나머지 하나는 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약이 영어로 뭐예요? 메디슨. 그래서 이걸 한자만 바꿔야 돼요. 한자. 어디 있나? 잘 생각해봐. 메디나. 그렇나? 자, 5초 다음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메카, 메디나입니다. 과연? 정답입니다. 메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이슬람 교도라면 네. 일생에 한 번은 여기를 순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 무함마드라고 무하마다, 하죠. 예. 무함마드라고도 마호메트라고 하는데 그분이 탄생한 곳. 근데 여기서 좀 쫓겨나가지고 이슬람교를 만든 거는 여기서 이제 메디나라는 도시를 가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메카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슬람교가 좀 그 이론적으로 탄생된 곳은 메디나인 거고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그 돌을 밟고서 뭐 승천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네, 두 이란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땡땡땡땡땡란 디지털 공간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소비자인데요. 라틴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앞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식으로 앞에 호모자를 붙여가지고 어떤 인간이다. 그 디지털 이거 잘 이용하면 호모 디지털 구스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뭐예요? 호모 뭐? 호모 뭐예요? 호모 땡땡땡이죠. 호모 땡땡 다섯 글자니까. 호모 소비자. 자, 5초간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 호모 소비자라고 해줘요. 인터넷 짤이라도 돌아다니는데. 호모. 뭐? 호모. 그래도. 호모 나렌스랍니다. 네, 정답은 호모 나렌스였습니다. 나레이터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호모 나렌스라는 게 저기 디지털 공간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치면 파워블로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컨텐츠를 생산하고 얘기하고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로서는 진짜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알아요. 알아요? 의외로 알아요. 근데 그렇네요. 수업 때 선거론 시간에 이것도 배웠어요. 오. 5초 간주 주세요. 네. 네. 자. 정답은 교섭단체입니다. 교섭단체.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교섭단체는 저거가 왜 이제 화제가 됐냐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실제로 목표가 우리가 네. 선거를 할 때 네. 교섭단체 구성 2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될까 했는데 확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게.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중국의 정치가 1949년 공산정권 수립과 동시에 초대 국가 주석에 취임한 후 당 주석을 전임하였으며 1965년 이후 문화혁명을 지도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너무 아, 유명하죠. 중국 하면 이 사람이 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네. 몇 명 없잖아요. 몇명 없어요. 아는 중국 분 몇 명 없잖아요. 얘기해봐요. 마오쩌둥 그리고 모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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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택동이 마오쩌둥 아니에요? 네, 5초 이 카운트 정도네. 주세요. 5, 4, 3, 2, 마오쩌둥. 1. 마오쩌둥. 네. 우와. 네. 한국은 정말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딱 그 북경에 가잖아요. 베이징에 네, 가면 천안문 광장부터 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진을 딱 그 문에서 찍잖아요. 네, 네. 거기에 초상화 있죠. 그게 마오쩌둥 그게 아닙니까? 마오쩌둥 네. 대통령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집권했다가 또 마지막엔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났는데 그 뒤를 이어받은 게 등소평이거든요. 그 등소평이 저 사람 우상이야 철거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민중들이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문화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덩샤오핑. 네, 덩샤오핑. 맞다. 덩샤오핑. 그렇네요. 맞아. 등소평, 정서평. 요즘 점점 지환 씨가 네. 똑똑해져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 김상식 아니겠습니까? 똑똑해지는데 건방져진다는 부작용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뗐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런 민중들의 지지 때문에 그냥 놔둬라라고 한 게 지금도 계속 그래서 그 초상화를 걸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와, 지금도 약간 좀 우상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문제 중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는데 세 문제를 맞췄어요. 일단 벌칙은 면제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금융위기를 가리키는 말로 금융위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예방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제 시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닥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앞에는 색깔이고 뒤에는 동물이에요. 색깔. 색깔이라고 하니까 네네. 옐로우. 옐로우. 아, 정말 옐로 카드 주고 싶네요. 옐로 카드. 발레리나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어요. 블랙스완. 그래요. 근데 그대로는 아니고. 그들은 아니야. 그럼 색깔은 블랙이고. 색깔이 블랙이 아니라 이거지. 힌트 좀 이렇게 들어줘요. 아, 정말. 색깔만 다르다고요.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4, 화이트 스완. 2, 화이트 스완. 1. 정답입니다. 화이트 스완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원래 블랙 스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블랙 스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검은색 백조가 어디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왔을 때 블랙 스완. 네.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 근데도 이제 대비를 못할 때는 화이트 스완. 근데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미 씨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가령 그 갑자기 조명이 팍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방송이 되게 위협받잖아요. 위협받죠. 이런 경우에 블랙 스완. 블랙 스완. 보미 씨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재환 씨가 한 달 있다 휴가를 간대요. 네. 근데 휴가를 가기 전까지 별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네. 화이트 스완. 아. 중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환 씨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그레이스 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렇죠. 회색, 그레이 스완. 그래서 약간 요 경제 상식 위기에서 아닙니까, 상식? 이렇게 그 되게 이거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데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 스완을 잘 구분해가지고 네.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톡방 퀴즈를 풀어봤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어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힌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문제나 맞췄어요. 네. 벌칙도 피해가고 네. 너무 좋아요. 네 문제나 맞췄는데 뭔가 이 찝찝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상.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요즘 청년들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M4세대라고 할 만큼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청춘들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막무가내로 헝그리 정신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은 학생이 현실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보긴 해봤을 텐데 어떨 때 좀 해봤을까요? 일단 취업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쵸. 취업도 막막하지만 사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그게 생각을 하면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모아야 되는데 뭐 돈 모으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조금 현실이 답답하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청년들을 M4세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청년들이 자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 결국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일단 처음에 포기한 게 연애, 결혼, 출산. 네. 그래서 3포세대로 그쵸, 시작을 3포세대.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 포기하고요. 그쵸. 그다음에 애들 못 만나니 돈이 없어 못 만나니까 네. 인간관계 포기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과 희망도 포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과 외모까지 아. 그래서 교포세대라고 하거든요. 말 너무 슬퍼. 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경제적 맞아요. 돈이 없다. 네, 이렇게 되는 예,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슈에 대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거는 정말 이 정도면 막말이 아닐까 싶은 망언이 나왔는데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 라는 네. 한국장학재단 수장의 말이 일단 첫 번째 기사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빈축을 사고 있다라고 하죠. 빚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받는 대학생들이 고통에 무신경했다는 것이 이제 그 주요 골자인데요. 그는 부모 도움 없이 학생이 직접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무이자 대출을 거론하면서 학생들이 네.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물었더니 이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정신운동 차원에서 상위 소득계층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게 자립을 유도하고 출발선도 공평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라는 개념은 좀 너무 뭐랄까 있는 자의 여유 같은 느낌도 네. 좀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노한 청년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 기사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바로 알아볼게요. 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1인 청년 지하 옥탑 거주비율 38% 질적 주거 안정 힘쓸 때라는 기사인데요. 네.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 서울의 주거 사정이 양적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하죠. 이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좀 갖춰지지 않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청년층한테 그러면 어떻게 주거 안정을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청년층은 주거비가 저렴한 임대주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고용이 불안정하고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더 그런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중 지하, 옥탑, 비주택이라는 게 고시원 같은 거 네. 얘기예요. 이런 거에 거주하는 비중이 3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다라고 하죠. 서울시는 당장 21만 원 내외의 소형주택 신규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4만 원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내놨고요. 여기에 서울형 뉴스테이,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연계도 추진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확산의 저리융자와 보조금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혜은 학생 첫 번째 기사 보고 어떤 걸 좀 느꼈나요? 어떤 걸 느꼈다기보다 화가 났습니다. 아, 그렇죠. 화가 날만해요. 네. 내용을 쭉 듣고 싶었는데 네네.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는 그럴 수 말에 있어요. 맞아요. 울컥해가지고 그럼요. 그게 너무 귀에 가슴에 또 꽂히더라고요. 네. 예은 학생처럼 청년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만큼 빚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것도 예전에는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사기를 꺾는 말이다 오히려. 그렇죠. 야, 그럼 청춘은 다 아파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 그거 아세요? 뭐요? 노력. 노력. 네. 노력. 네. 알죠. 옛날에 이제 노력으로 노력. 부족하다. 뭐가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거 건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그 빛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런 말들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알겠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현실을 외면한 발언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아까도 그런 망언들에 가까운 얘기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네. 노력 이런 것들. 근데 우리 봄이 하나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자동화되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인식이 좀 마음 아픈 거는 이 어른들은 개인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했어. 너네가 좀 더 했으면 될 것을 너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니까 당연히 지금 사회에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봤나요, 이현 학생?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서울의 비주택 거주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뭐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게 비닐하우스 어떻게 네, 사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전에서 학교를 다녀서 뭐 쪽방이나 지하 옥탑방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택하는 건 다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에 들어가면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옆방 소리 다 들리고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아하. 자취를 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고시원을 택하고 있고 학교 앞에 고시원이 한 수십 군데가 되는데도 전부 다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량진 고시원에서 생활해본 고시원 생활해봤어요? 네, 입장으로서 그곳에 그 좁은 쪽방에 있으면 정말 희망마저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조금해요? 들거든요. 네, 정말 작아요. 저도 노량 불쌍하네. 그 신림동에서 고시원에 있는 친구들을 좀 봤더니 네. 이 친구들이 거의 그러니까 공부만 하잖아요. 하루에 열 몇 시간 공부를 하니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가 드디어 좀 얘네가 정말 이제 고시 생활을 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고시원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말을 걸 때. 보면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봤어요? 뭔가 알 것 같아요. 뭐 진짜 말을 안 하게 되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 혼자 말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네. 않았는데 근데 어떤 기분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있으니까 네. 그 답답함과 뭐 여러 가지가 네. 복합적으로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말해본 적 있나요? 저는 혼잣말 되게 자주 해요. 저도요. TV 강아지한테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자주 그런 해요. 거는 이미 교감이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전 TV 보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안녕?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네.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을 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아무래도 좋은 곳에서 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천년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인가요? 이게 사실 좋은 곳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만든 정책치고는 굉장히 좋은 곳에 지금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네. 지하철역 근처에 2, 3종 그 주거 지역을요. 네. 좀 준주거 지역이나 좀 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점유율. 땅이 요 정도 있으면 건물을 10평을 지을 수 있는데 2, 3종 주거 지역이면 네. 그걸 풀어주면 20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더 높이 올라가니까 네. 만약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세우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역세권 가까운 곳에 더 많은 집을 지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분양이라고는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역세권 2030 청년 정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예은 학생은 이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뭐 학생 입장에서는 뭐 역세권이든 아니든 저렴한 주택을 준다고만 거죠? 하면은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주거 정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역세권 2030 정책, 최근 서울시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여기에 또 투기 자본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실제 효과는 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이니까 바로 옆이니까 우리 뭐 그런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 역세권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더블 역세권 더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분히 어떤 그 유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자본이 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걸 실제로 청렴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얼마에 사서 팔 때는 이거 이상 못 받게 한다든가 네. 프리미엄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손보고 이 투기꾼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행이 제대로 돼서 청년들이 지하나 옥탑 말고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도 족보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회사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코즈 마케팅을 기획해 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예은 학생 준비됐죠? 네.
저는 어학원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다니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는 사실 청년층이 주 고객이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 몇 명당 좀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 몇 명에게 그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마케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회성 기부가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수업을 이렇게 공짜로 지원해주겠다 네. 이런 거네요. 또는 장학금이나 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사실 이제 코지 마케팅이 사회 공헌이잖아요. 네. 사회 공헌을 통하는 건데 중요한 건 코지가 아니라 마케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이 하나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교육 학원에 그런 강의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좋게 될까요? 일단 학생들 사이에서는 책 한 권만 무료로 준다고 해도 그날 SNS라든지 뭐 친구들끼리 카톡에서라든지 언급이 되게 많이 되고 줄을 길게 서서라도 책 한 권이라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무료 강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당연히 학원에서도 홍보를 할 테고 SNS나 또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고 그게 또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사교육이라는 부분이 되게 네. 되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교육을 지원해줬다 이런 거 가면 오히려 이미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교육이라는 게 학교는 뭐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부분이 있지만 사교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비싼 학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학원비에다가 책값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분야라고 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더 마케팅에 이용을 한다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이런 저 유행에 수연자한테 처음으로 그쵸? 잘했어요 라는 말이 처음입니다. 나왔어요. 네. 처음. 너무 기뻐요, 너무 어떤 부분이 잘 된 부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답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코지 마케팅에서의 그러니까 기업의 이미지는 사실은 실용적인 거 이런 걸 제공을 하니까 우리는 정말 실용적인 걸 너네한테 필요한 걸 알아서 주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가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풀어갔으면 더 나은데 네. 사실 이렇게 좀 계속 이러면 사실 좀 망설이고 해야 되는데 나름 알고 이건 있었던 거구나. 나의 어떤 진정성이다. 예. 내가 정말 해보니까 정말 이런 게 너무 필요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면접이라는 게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태도에 대한 어떤 걸 느끼는 건데 네. 저런 진정성 있는 태도 때문에 좀 좋았다고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의도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곳은 좀 어딜까요? 약간? 뭐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청년한테 많이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지 마케팅 하면 이제 사회공헌 마케팅 같은 네. 경우인데 실제로 사회공헌 한다고 했는데 청년한테 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약간 설문조사 차원에서도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공헌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단톡방 퀴즈도 많이 맞추고 그러게요. 오늘 시안쌤한테 네. 칭찬도 듣고 와. 예나쌤 어땠어요? 오늘 제 날인가 봐요. 아니, 사실은 이게 청년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청년의 입장이고 내가 힘들었던 거 뭐가 필요할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사교육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같이 열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확인해볼까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을 좀 패러디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뭐하니까 청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언어로 한번 재정의를 해보고요. 당연히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 흔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뭐뭐니까 뭐뭐 청춘이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청춘이니까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뭐 어떤 수식어를 달 게 없어요. 수식어를 다는 순간부터 청춘이라는 말이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항상 진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명성의 명언 중에 하나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엉망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마음 편하게 좀 살면은 하고 싶은 거 하고 못할 거 못하고 그리고 살면은 마음이라도 편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약간 좀 제 얘기 하나만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제가 슈퍼스타 K를 나왔거든요. 네. 가서 노래도 부르고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어떻게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멋진 얘기해줬습니다. 강연할 때 가끔 하는 얘기예요. 네, 강연을 좀 다녀서 제가. 예. 그랬었죠. 자, 보미 씨. 부담이 되네요. 죄송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꿈꾸니까 청춘이다. 그럼요. 저는 청춘이라는 단어를 나이로 정의하고 싶지 않고 네.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을 청춘이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네, 두 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꿈을 꾸고 사는 것은 청춘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새 M4 세대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꿈만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오늘 뭐 장난 아니네. 자, 우리 예은이 한번 해볼까? 이 다음에 저예요. 예은이 한번 해볼까? 저는 불안하니까 청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적이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말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뭐 내가 될까? 뭐 이런 어려운 길을 내가 뚫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불안함들이 되게 많은데 당연히 연습도 안 해봤고 가보지 않은 길이고 도전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고 그래서 또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저요? 즉석 제 드립으로. 네. 저는 마음 먹으니까 청춘이다. 결국 21세에도 애늙은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청춘 같지 않은 애들. 근데 50세이신 분도 되게 청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실제로 청춘이라는 건 자신의 마음, 그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들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보미 씨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 그런가요? 마음 먹고 달렸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청춘이니까 청춘입니다. 맞아요. 사실 정답은 네. 없지만 오늘 맞아요. 다들 멋진 말들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러게요. 뿌듯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온유 학생, 모르니까 청춘이다. 인생에서 어떤 순간도 두 번 살아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몰라서 실수도 저지르고 혹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하거나 더 설레기도 한다. 또한 청춘의 앞날은 모르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태연 학생,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예은 학생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처럼 아직 인생에서 꽃이 피기 전에 수많은 흔들림에 있는 시기가 우리들의 청춘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길과 수많은 고민 속에 나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내 자신의 청춘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도 존재할 것이다. 다혜 학생, 젊으니까 청춘이다. 청춘은 젊으니까 좋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하는데 두려움도 없이 언제든지 도전을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어투에 청춘을 지칭하는 말보다 젊으니까 청춘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로 청춘들을 다독여줄 필요성이 있다. 유실 학생, 바보니까 청춘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갚아야 할 빚도 많다. 그럼에도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들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희망을 꿈꾼다. 이런 우리의 선택을 두고 바보같이 왜 돌아가느냐, 바보같이 왜 뻔히 보이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고 묻지만 그래도 바보같이 우직하게 나아가는 우리네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운 청춘이 아닐까? 그런 우리들을 칭찬하고 싶다. 아, 좋네요. 우리 학생들의 의견, 친구들의 의견, 우리 예은 학생 어때요? 오늘은 하나하나 되게 다 명언 와닿죠?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본인 입장이라 그죠? 네, 너무 저한테 와닿는데 특히 이 김유실 학생의 의견이 유실 학생. 네,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보같이 왜 돌아가느냐, 바보같이 왜 뻔히 보이는데 가냐. 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하러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냥 안정적이고 편하게 가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도전해보는 거고 내 인생이니까 또 해보고 싶은 거 해보는 건데 왜 저렇게들 말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공감이 갑니다. 그 명성 명언 중에 힘든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참고를 봐. 예,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길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베스트 댓글 한번 선정해 볼까요? 네. 네, 다들 좋은 말들이어서 네네. 또 자신의 가치관에 담긴 말이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뽑은 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만 왜요? 저희가 뽑은 거는 김유실 학생입니다. 유실 학생. 바보니까 청춘이다. 네, 되게 항상 좀 이상한 그쵸. 좀 삐뚤어진 생각들, 새로워요, 근데. 좋은 말로 비판적인 그런 그쵸. 사고를 보는데 되게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희망을 꿈꾸는 거 사실 어른들은 하기 힘들어요. 가진 게 많고 그 가진 게 많을수록 사실 이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청춘의 특징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향점을 잘 나타낸 말 같아서 저는 유실 학생을 뽑겠습니다. 네. 유실 학생 잘했네요. 자, 네. 그러면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슈, 헝그리나한 청년들의 현실과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사실 오늘 이제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로 이제 바보 같은 어른들의 우리 청년들의 해답은 바보같이 접근한다. 네, 정말 우리가 정말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다음에 한번 꿈꿔보며 거기서 또 개혁을 꿈꿔보는. 그러니까 바보의 바보로 대항한다는 좀 이상한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은 학생 오늘 어땠습니까? 자, 오늘은 아무래도 힘든 현실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뭔가 위로도 받는 것 같고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뉴스 기사 2개도 되게 공감 가는 내용도 있었고 또 청년 주택 같은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네.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